결국 뭐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누구냐 뭐 이게 결국엔 여당 경선의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4강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춘추 잠룡 시대라는 거예요. 춘추 잠룡 잠입니다. 잡이 아니라. 답이 아니군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한 4명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가면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나온다면 김문수 장관의 약진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저희는 뭐 김문수 장관 나오시면 땡큐죠. 이제 확실히 친명이 됐네요. 기본입니다. 내 삶을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인데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111일 만입니다. 오랜만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번 헌재의 파면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다가올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지난 4일에 이제 막을 내렸는데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이 확정이 됐어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중간중간 뭐 발표 직전까지 뭐 5대3 뭐 교착설이라든지 뭐 4대4 기각설 뭐 정말 다양하게 흘러나왔잖아요. 이 결정문이 결국에 이제 나온 이 결정문은 참 명문이다. 한 문장도 버릴 게 없다. 이런 말들도 참 많았는데 두 분 좀 이번 선고 총평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우리 당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되는 헌정사의 5점이 남게 돼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당에서 몇 차례나 그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핵이 돼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를 두고 우리 당 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뭐 국민적으로는 더 큰 이견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이렇게 듣고 다시 한번 읽는 과정에서 이 헌법 질서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갈등 요인이 있더라도 이것을 제도적, 정치적,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하지 군사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위헌위법적이기 때문에 파면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뭐 수긍할 수밖에 없고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과라는 게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되느냐 납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승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이렇다 할 불복의 메시지를 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진짜 역사에 남을 명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판결문 이제 뭐 선고 요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판결문 전문을 이제 봤을 때 114페이지 정도 되는데 정말 하나하나 상세하고 깔끔하게 써두셨더라고요. 정말 명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합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났던 이유 중에 이 군인들의 어떤 소극적인 움직임이라던가 그쵸, 시민들의 대치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라던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선을 그어준 이런 부분들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결정문에 보면은 사실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의 자세를 전제로 대화 타협을 통해 결론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요런 고언이 있었는데 사실 뭐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주놈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5개 쟁점 모두에 대해서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그 국회 내에서 의석수가 이렇게 다수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균형이 있었는데 지난 21대, 22대 국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를 갖게 되면서 민주당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었잖아요. 이 시기에 민주당이 오히려 좀 조금 더 대화, 타협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저는 202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정권 뺏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2022년에 대선에서 패배했고 헌재 판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조금 더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대화 타협을 하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지금 사법화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그럼 누가 옳은지 틀린지 이렇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 봐라 라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겸허히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헌재의 판단을 저는 존중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아전인수격 해석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 대해서 어떤 자제, 관용 이런 정신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 뒷문장에 바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했어야 된다라고 짚어주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어떤 야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에 대한 인정도 없었고 야당을 어떤 이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독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정문 전문에 이제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 정신은 설령 이 피청구인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위기감과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걸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군을 동원해서 이것을 뒤집어 보려고 했던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임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의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야당의 모습들이 결코 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뼈아프게 국민의힘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헌재 선고가 어떻게 나든 무력 충돌이라든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어쩌나 이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어떤 그런 충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와 달리 피해가 없었어요. 다행인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최악의 사태가 어떤 지지층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져서 혹여라도 어떤 인명 피해라든지 진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여야 할 것 없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질서 있는 퇴장을 했다라고 단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떤 불복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나온 메시지를 보면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예를 들면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여정이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다라고 이제 칭송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 일단 이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헌재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칭송을 하는 게 맞나라는 게 의문이고 두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헌재의 판단에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건 계속 어떤 장외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와도 같기 때문에 저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말은 저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봐요. 헌재의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12월 3일에 촉발된 계엄 사태는 이제 일단락됐다고 봐야죠. 완전히 새로운 국면인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개헌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냥 정치적 워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우리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퇴장하고 평화적으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그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탄핵 판결 전문을 읽어보는 과정 또 듣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좀 수긍한 측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헌재가 내놨던 판결문이 굉장히 좀 준엄했다? 이것을 좀 감정적으로 반박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을 이렇게 승복하는 쪽으로 탄핵 반대 세력도
돌아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가 탄핵 선고 결과를 수용하겠다가 76.9%,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17.4%로 엄청나게 벌어져서 나왔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헌재를 뭐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뭐 또는 뭐 탄핵 찬성 반대가 굉장히 좀 약간 박빙처럼 나왔던 적도 있는데 확 수긍을 해버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내란이란 부분에선 이견을 보이셨지만 사실 이제 뭐 전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이번 조기 대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그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무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상당 부분을 덜 수 있었잖아요. 그 4월 2일에 있었던 헌재 판결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어낸 데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현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특히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우리 당에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1대1 구도만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 재창출 여론과 정권 교체 여론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게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두기를 통해서 정권 내에서의 정권 교체, 그게 2012년에 작동했던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네, 오는 네.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유권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일단은 국민의힘이 어떤 대선에서 반전의 가능성을 갖고 가려고 했으면 지금까지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파면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만나러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어떤 반전의 가능성을 일말이라도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치적인 결별 선언을 분명하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만나러 달려가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2달 만에 맛보는 우리 박최고님의 잘근잘근 무서우니. 그래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제가 전달드렸는데 그런데 그걸 갖고 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위헌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구대천의 대결 정치를 하는 건 전 희망하지 않는데 우리 당이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전통 지지자들만 결집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PK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거제시장도 2018년 그때 당시에 그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우리가 거제시장을 뺏긴 적이 없었는데도 큰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지지자들만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긴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쌍권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네. 끝나자마자 관저로 갔잖아요. 그날 그거에 대해서는 기자들은 사실 해석이 이별 선언을 하러 갔다고 저희끼리 말하기 했거든요. 그 나온 메시지도 이후에 뭐 그런 대선은 뭐 당이 중심이 돼서 잘 치러봐라. 이렇게 사실 쌍권 지도부는 보기와는 달리 나름 이 당에서는 중심을 잡고 굉장히 어떻게든 좀 그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지 않으려고 나름은 좀 애쓰고 있었던 그런 구도여서 뭐 일단 그렇게 보긴 했지만 국민들 눈에는 좋게 보였을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신임 됐잖아요. 뭐 쌍권 지도부가 재신임 된 데는 찬반 양론이 막 이렇게 일었을 때도 그래도 강성 지지자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자기 항변적인 저는 성격이라고 보고 발언이나 행동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대통령과 거리두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도 뭐 이제 12.3 당시에 이제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맞아요. 했어요. 아니면 뭐 다들 좀 잊고 계셨겠지만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설 선물을 그 와중에 보냈다든지 그러니까 내란 이유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헌재에서 계속 변론기일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문영배 대행을 향해서 뭐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느니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잘못 내가지고 문영배 대행이 어디 음란성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 헌재 재판관들을 계속 공격하는 행보를 보였고 뭐 이외에도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 의원들 뭐 대표적으로 윤상현,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헌재를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별다른 제재가 없었잖아요. 뭐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달려간 것도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냥 아직도 원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지금 어대명이 굉장히 강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게 만약에 깨질 수 있다면 대체 어떤 일이 좀 생기면 이게 깨질 수 있을까요? 어대명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중도에 있는 분들이 어대명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들을 우리 국민들이 물을 것 같아요.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행정권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근데 행정권마저 민주당이 갖게 됐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가뜩이나 사법의 정치화가 중요한 그 화두가 돼 있는데 사법부의 좌편향 혹은 민주당화 이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한 당이 갖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국가 운영의 균형은 필요하다라는 점을 자각할 때는 분명히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대명 구도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이제 심기일전에서 끝까지 잘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은 12.3 그 불법 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정말 무지막지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에 대한 그 심판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동시에 이 대통령과 제대로 선을 긋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저는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심판하는 대선인 거예요. 심판하고 단죄하는 대선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약간 연기 피우듯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온갖 어떤 소설이 난무한다라고 해도 국민들은 이미 응 아니야 라고 이제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년 전에 치러졌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와의 대선이 0.72%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박빙으로 끝났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주요 대권 주자들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나름의 또 굉장한 이제 좀 지지층이 있는 분 아닙니까? 나름의 지지층이 있는데 그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판에서 조금 어떻게 변수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얻은 개혁신당에서 얻은 100만 표에 맞아. 몸값을 얼마나 쳐줘야 되느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100만 표는 충분히 이 대통령의 당락을 어느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보수 중도 후보가 이기려면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율이 공고하고 근데 지지율이 공고한 반면에 또 비호감도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어쨌든 2022년에 있었던 선거 연합의 복원 없이는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우리 중도 보수에서도 한 명이 나와야지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계속 끝까지 뛴다고 한다면 민주당보다는 우리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크죠. 저는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진다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선거가 치러지는 전날까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전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의 조사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한 어떤 지지를 얻고 있는 흐름이 아니고 대선 주자의 반열에서 이제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적인 영향력은 사실 많이 축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분이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 긁어 모아서 2022년에 24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더군다나 2022년에는 심상정이라는 진보 진영의 후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만 표 차이밖에 내지 못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중도 보수 후보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오늘도 약간 좀 SNS 통해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약간 조금 거리를 두려는 듯한 항상 메시지를 좀 거리를 내긴 두고 했는데 있고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일단 이준석 의원은. 예를 들어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처럼 계엄에 찬성했던 후보라면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준석 대표보다는 하여튼 우리 당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후보야 뭐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우리는 이준석 후보를 안을 경우에 집권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더 절박한 쪽은 우리 당이 될 테니까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겠죠. 네, 여당 경선을 좀 보면 아까 그 리얼미터 그 결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좀 빠른 승복,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정이 있는 상황 또 하나의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일강 구도가 좀 이제 탄핵 국면에 이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탄핵 찬성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좀 새롭게 부상할 여지가 얼마나 있을지 좀 합쳐서 좀 말씀 여쭤보려고요. 제가 지금 당직을 맡고 있어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정치적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그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목소리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가 뭐 맥시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는 조금 더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이 인용된 이상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당 경선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4강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과 개성 뭐 이런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워낙 달라갖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빅뱅과 같은 잠재적인 그 흥행 요인이 돼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잖아요.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당 내에서의 치열한 경선 이거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컨벤션 효과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후보군에 오세훈 시장이 끼는 게 맞나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이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묘하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 좀 오락가락했다. 사실 원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원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과연 이제 여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되나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하고 근데 둘 다 이제 엄청난 저는 그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조급하신 나머지 정책 참사가 있었죠.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풀었다가 갑자기 이제 번복하면서 더 강화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안에서조차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너무 무리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라면 한 6월쯤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굳이 땡겨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흔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무능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 명태균 게이트도 좀 본격화되는 모양새죠. 압수수색도 당했고 뭐 후원자 김모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무실 자택 다 압수수색도 당했고 사실 정면으로 이제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 털기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명태균 리스크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상황이고 탄핵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건 맞는데
문제는 이 경선은 결국 내부에서의 싸움이잖아요. 내부 지지층의 싸움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내부 지지층으로부터 너무 이제 심하게 찍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거의 뭐 유승민 의원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봐도 될 만큼 어떤 배신자 프레임으로부터 너무 강하게 그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사실 책을 내고 어떤 활동을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 취소 국면에서 갑자기 이제 멈추게 된 상황도 있었고 컨벤션 효과를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네. 근데 한 전 대표 역시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 정치인을 한 번 더 우리가 신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도 저는 국민들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저는 지금 상황에선 약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뭐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누구냐 뭐 이게 결국엔 여당 경선의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 뭐 그리고 뭐 오랫동안 도전하고 계시는 이제 경제 전문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중도층에 좀 강점이 있는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반등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여튼 우리 당 그 경선이 너무 예측 불허라. 맞아요. 뭐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4강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춘추 잠룡 시대라는 거예요. 춘추 잠룡. 잠입니다. 잡이 아니라. 답이 아니군요. 근데 이 춘추 잠룡 시대에 하여튼 1차에서는 8명으로 줄이고 2차에서는 4명으로 줄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 간에 한 4명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해 볼 수 있는 후보 같아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한 4명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왜냐면 유승민 후보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른바 무당층과 중도 세력에서는 크게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4명을 뽑는 데까지는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맨 처음에 8대2고 그 다음에 7대3이에요. 다음이 4대4거든요. 그 과정까지 유승민 5대5 아닌가요? 맨 마지막에는 5대5죠. 네. 맨 마지막에 5대5.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유승민 후보가 4강까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강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당심이 중요한데 유승민 후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가면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나온다면 김문수 장관의 약진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분만큼 지지층이 견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민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선에 갔을 때 결국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아무리 어떤 뭐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해서 사실상 계승자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당에 좋은 일이냐라는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출사표를 던졌을 때 지지층이 확 몰려갈 수 있는 사람임은 분명해 보여요. 저희가 뭐 김문수 장관 나오시면 땡큐죠. 김문수 장관이 자체 발광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지율이. 자체 발광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그대로 김문수 장관에게 투영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장관의 경쟁력도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해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뭐 힌트를 얻자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재명 대표하고 잘 싸울 수 있냐 이 부분을 우리 지지자들이 높이 평가할 것 같아요. 범야권의 단일화가 이제 지금 요구가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좀 보시기에 경선 어떻게 조금 좀 진행돼야 된다고 박재구님 보시는지. 일단 뭐 속전속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당 안에서도 이 경선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2017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저희가 어쨌든 조기 대선을 치렀을 때도 경선 기간이 3주 정도였다라고 해요. 통상 한 달인데 3주로 줄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2주 안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플랜을 짜고 있다라고 하고, 뭐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죠. 네,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당의 화답이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6자잖아요. 사실 이재명 맘대로 6자예요. 지금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방금 코너가 뭐 이렇게 하시길래 근데 이거 안 먹히잖아요. 이재명 맘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권에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뭐 완전 국민 경선이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지금의 현재 룰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이 되느냐 될 수 없느냐 이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한 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지금 정치권을 비롯해서 모든 그 국민들이 개헌과 관련한 열망이 성숙되고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 정치가 계속 이 상태로밖에 머물 수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내란 종식이 먼저다. 개헌은 나중에 한다. 물리적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87년도에 개헌 세력과 호헌 세력이 싸워서 결국엔 개헌 세력이 이겼습니다. 이번 그 대선의 중요 화두가 저는 새로운 시대로 갈 거냐 아니면 과거로 갈 거냐 현 상태에 머물 거냐 이거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 개헌이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개헌은 앞으로 가자는 거고 호헌은 그냥 있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 개헌과 이럴 걸 둘러싼 논쟁이 그 치열해질수록 이재명 대표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 본인은 이미 기득권자예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면 현재 머물 거냐 미래로 갈 거냐라는 싸움에서 분명히 새로운 그 전환의 계기를 우리 당이 또는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김두관 전 지사가 조금 전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당대회에서도 굉장히 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이런 갈등이 좀 얼룩질 것 같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심플하게. 왜냐하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을 하면서 견제를 하면서 이제 경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뭘로 공격할 거죠? 사법 리스크로 공격할 건가요? 근데 최근에 뭐가 나왔죠? 공직선거법도 1심에서 굉장히 세게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느니 이런 식의 어떤 검찰의 주장과 혹은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그대로 똑같이 되풀이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본인들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 모양새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안티테제로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이후에 총선 이겼죠. 그리고 지금 탄핵 국면도 잘 지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뭘로 이거를 비판을 할 거냐라는 거죠. 확실히 친명이 됐네요. 박정원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재명 반대로. 그렇게 친명이 준비해 됐습니다. 오신 것 치면 같은데. 국민의힘도 윤석열 맘대로죠 준비해 오신 것 지금. 그래서 저도 뭐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그쵸. 지금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내에서 흔들 사람은 아무도 없고 흔들려고 할수록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오히려 단축되는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경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그 경선은 치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당이 치열할 겁니다. 우리 당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진행될 거니까 재미없는 민주당 경선과 재미있는 국민의힘 경선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 이렇게 한번 일합을 겨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기 대선이 워낙 대통령 탄핵 직후에 이제 치러지는 거고 딱 60일 안에 해야 되는 것이라서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거죠. 네,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제 치러지고 60일 안에 치러져야 돼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당내 일각에서도 자도적으로 나올 만큼 어려운 싸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당 출입 기자로서의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그나마 희망회로 이 안에서 이제 좀 나오는 어쨌든 이번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서 윤 대통령은 심판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심판 대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네요. 네, 지금. 출입 기자라고 이게- 하셔서 이 논리가 동의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야당 출입 기자지만 대선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미 탄핵에 당했기 때문에 이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오를 것이다라고 또 이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흐를지 조금 저희 즐겁게 관전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